오범수가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건물 5층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학생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 그거 봤어? 우리 학교 교수 얘기. 봤지. 제자랑 같이 산다며? 애까지 낳았다던데. 그 여자 아직 학생인 거 맞지? 맞을걸? 대학원생인가 그렇다던데. 미친 거 아님? 범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갔다. 교내 커뮤니티에 동거생활 중인 교수와 제자라는 제목의 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다. 다행히 아직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이 교수가 누구냐는 학생들의 추측이 난무했다. 점심시간 즈음 연구동 복도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학생 몇몇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수업 자료를 받겠다며 연구실 문 앞을 서성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로비 의자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범수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글이 3차례에 걸쳐 재업로드되고 있었다. 학교 정보밖에 없던 첫 번째 글과는 다르게 두 번째 글에서는 해당 학과와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에는 더 노골적인 사진이 같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는 해당 인물을 유추하기에 충분한 힌트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교내 게시판에는 오범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학생들한테 친절해서 좋아했는데 다 다른 이유가 있던 거였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다. 그 교수 애기 이름이 뭐래? 제자랑 동거 미친 거 아니냐?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걸 감내하고 있는 듯한 얼굴을 했지만 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려운 감정이 아니었다. 세리가 이 모든 걸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 그녀의 마음이 상처 입을까 두려운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강의실을 정리하던 조교가 무심코 말했다. 교수님, 오늘 건물 학생들 엄청 많았어요. 교수님 강의 듣지도 않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난 뒤 범수는 웃지도 못한 채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복도 끝을 걸으며 처음으로 느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걸. 루머는 침묵 속에서 무언의 낙인이 되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범수의 차 조수석에서 한이를 안고 있는 세리. 한이는 오늘따라 잠에 들지 않고 깨어있다. 왠지 잘 웃지도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괜히 불안해지는 것은 범수에게 느껴지는 기운 때문일까? 범수는 옆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었다. 화면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타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세리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그 순간 범수는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리는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범수는 아무 일 없다며 웃었다. 그러나 그가 말끝을 흐리는 방식도 눈을 피하는 방식도 모두 다 평소와 달랐다. 세리는 그가 말하고 싶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세리는 휴대폰으로 교내 게시판에 들어갔다 휴대폰을 떨궜다. 제자랑 애 낳은 교수, 동거생활 중, 사생활 자율하지만 교수 윤리는 어디로? 댓글은 차라리 읽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아래 세리가 찍힌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한이를 안고 뒤돌아가는 모습.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걷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었다. 세리는 화면을 꺼버렸다. 잠시 눈을 감았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은 벌써 어딘가 갈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범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범수 역시 세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범수의 연구실 책상 위에 한 통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발신. 도장을 누르듯 찍힌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범수는 봉투를 들어 올려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한 순간 그의 손끝은 냉담하게 식어 있었다. 조용히 봉투를 뜯었다. 청구인은 나영은. 청구 목적은 미성년 자녀 오한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범수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지금 이 사안은 아직 세리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괜찮다고 말할까봐 혹은 자신보다 먼저 무너질까봐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오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교수님, 윤리위원회 쪽에서 오전에 잠깐 시간 괜찮으신지 여쭤보셨어요? 범수는 고개를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윤리위 회의실 안. 공식적인 징계 회의는 아니었다. 학교는 이미 이전에
독고탁의 제보로 범수와 세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내사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범수는 정식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문제가 된 건 루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루머에 동반된 이미지 자료들이었다. 확실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회의실 한쪽에는 프린트된 SNS 게시물 사본이 놓여 있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들. 한이를 아는 세리, 그 옆에서 밀착된 범수.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은 세리와 한이, 뒤쪽에 있는 범수.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는 이 사진의 제자와 교수라는 자극적인 텍스트가 덧붙여진 순간 그 사진은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윤리위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 교수님, 공식 절차는 아닙니다만 최근 게시물과 루머 때문에 학교 이미지에 대한 외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회의는 30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결론은 보류. 추가적인 증거 확인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결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우린 당신을 믿지만 당신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범수는 회의실을 나서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자신을 보는 후배 교수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바뀌어 있음을 느꼈다. 그 시선은 냉소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묘한 경계와 불편함.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사람에게 향하는 자기 방어적 거리두기였다. 범수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오늘 하루 강의는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이건 혼자서 끝낼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세리는 범수의 차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어렴풋이 보이는 고소장이라는 단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세리는 범수 몰래 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범수가 최근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혼자 이 문제를 안고 가려 했던 범수의 침묵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그 순간 세리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제 둘만의 감정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범수는 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야위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기만 했다. 마광숙은 범수에게 최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며칠 지켜보던 광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범수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범수는 언제나 그녀의 책임감이 닿는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아픔을 말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도, 힘들어도 웃으며 넘긴다는 것도 오래 봐 왔기에 너무 잘 알았다. 술도가 정리 후 그녀는 조용히 범수를 찾았다. 마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련님 요즘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죠? 범수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누가 봐도 요즘 너무 야위였기 때문이었다. 범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친근한 눈빛으로 무슨 일로 찾아왔냐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마를 손으로 가볍게 문질렀다. 평소 그가 괴로움을 참을 때 나오는 습관이라는 걸 마광숙은 알고 있었다. 누굴 속이냐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야지 혼자 끙끙 앓으면 병난다며 범수를 다그치는 마광숙. 그 말을 들은 범수는 침묵했다. 고요한 범수의 방안. 한참을 지나서야 범수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한이 양육권 관련해서. 마광숙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보다 더 차분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범수는 이어 말했다. 학교에선 루머 돌고 그 루머 속 사진에 한이가 있어요. 애 안고 있는 나랑 세리 모습이. 이제는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자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광숙은 말없이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곤 양육권은 당연히 범수가 가져올 수 있으며 루머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줬다. 사실이 아닌 루머일 뿐인 것은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었고 사실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도 오범수는 불리한 위치가 아니었다. 잠시 후 범수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결심이 묻어 있었다. 더는 피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범수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소문을 막고 세리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한이의 미래가 달려 있었고 직장과 명예, 그리고 세리의 삶까지 걸린 싸움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대응이 필요했다.
감정이 아닌 전략 침묵이 아닌 논리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로. 범수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소중한 이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마땅히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느껴졌다. 마광숙은 그 눈빛을 읽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라는 걸. 그래서 더 이상 다그치지도 안쓰러워하지도 않았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생각을 나누는 시간만이 흘러갔다. 나영은의 현 남편은 엄청난 재력가였다.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꾸리면 오범수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광숙은 이 상황에서 범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날 밤 마광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미 모든 걸 침착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내 일처럼 함께 헤쳐나가 줄 사람. 바로 한동석이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여느 때처럼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여느 연인들의 통화 같았지만 말미에는 범수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담담하게 설명했고 한동석은 묵묵히 들었다. 범수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감정 상태, 고소장과 루머, 그리고 학교 내부의 움직임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한동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안이 단순히 범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다. 한이의 양육권 문제는 곧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이었고 퍼져나간 루머와 사지는 학문과 윤리를 동시에 공격하는 사회적 파문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중요했다. 나영은 범수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인물. 감정적 접근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건 명백했다. 다음 날 오전 한동석은 LX 법률팀 팀장을 호출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을 꾸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루 뒤 그는 범수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LX 호텔 회장실 앞에서 범수는 잠시 멈춰섰다. 비서에게 방문을 알리기 전 한동석이 자신을 호출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에 잠겼다. 문이 열렸다. 한동석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범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대신했고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펼쳐졌고 실내의 조명은 필요 이상으로 밝지 않았다. 범수는 소파에 앉았고 한동석은 마주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았다. 차 한 모금이 지나고서야 한동석이 먼저 근황을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피곤해 보인다는 말 뒤로 서로에 대한 짧은 안부가 오갔다. 범수는 솔직하게 답하진 않았지만 그의 태도 하나하나에서 현재의 무게가 드러나 있었다. 한동석은 그 분위기를 오래 끌지 않았다. 잠시 시선을 찻잔에서 떼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마광숙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전해들었다는 언급이었다. 말투는 담담했고 눈빛에는 동정이나 불안 같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이었다. 범수는 적잖이 당황했다. 아예 예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제 광숙과 이야기를 나눈 상태라 아주 조금 예상하긴 했으나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 어쩌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광숙도 동석도 자신을 위해서 애써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곧장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곤 한동석이 하는 말에 집중했다. 한동석은 내가 뭘 도와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진 않았다. 다만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며 다른 몇 사람이 더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회의실에 대기 중이라는 거 알렸다. 범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순간 그 눈빛은 조금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곧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동석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 안으로 범수가 들어갔다. 고요한 공간, 정갈하게 놓인 서류 더미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4명의 사람들. 각기 다른 연령과 배경, 그러나 공통적으로 묻어나는 긴장감 없는 정중함이 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리에 앉기도 전 범수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누군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펜을 정리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누구도 눈을 피하거나 부담스러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중년의 남성이 먼저 얇은 서류 철 한 권을 건넸다. 그 안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미 제출된 고소장의 주요 쟁점 상대 측 변호사의 성향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경로와 전략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범수는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시선은 한 문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되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범수가 감정적으로 몰려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은 이길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었다. 회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여태까지의 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전략을 공유했다. 범수는 어느 순간 책임이라는 무게보다 준비된 구조 안에 있다는 데에서 크게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판사 출신의 자문 변호사가 짧은 말을 남겼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며 상대 측이 감정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높기에 모든 행동은 철저히 기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 밖으로 나올 때 창밖의 하늘은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범수의 휴대폰은 예상보다 일찍 울렸다. 알림창에 떠있는 건 낯선 블로그 링크였고 그 안에는 익명 계정을 통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제자랑 애 낳은 교수 여전히 교단에 올라. 자극적인 문장과 함께 정체불명의 계정이 퍼뜨린 소문은 이미 수백 건의 조회수를 넘기고 있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교수와 제자의 사제연애, 혼인 전 출산에 대한 윤리적 비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세리가 한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범수는 숨을 들이켰다. 감정이 솟구치기 전 기계적으로 화면을 캡처했고 게시 시간을 확인했다. 1시간 전 처음 게시된 이후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곧이어 연구실 메일함에 비슷한 제보성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익명. 내용은 동일했다. 다만 첨부된 문서에는 그가 재직 중인 대학의 이름과 윤리위원회 담당 부서 메일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범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유포가 아니었다. 의도된 압박이었고 공격의 방향은 그의 사회적 신뢰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침착하게 컴퓨터를 켜고 메일과 자료를 변호인단에 공유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끝났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대응할 때였다. 그는 아직 세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세리가 이 상황을 알아버린다면 한이를 지키겠다는 그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그저 잠깐의 외풍이어야만 했다. 그 한가운데 서게 해선 안 됐다. 범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끄고 한이가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소리는 잔잔했고 그 고요한 만큼은 아직 지켜져 있었다. 그는 다시 앉아 계속해서 새로 퍼지고 있는 게시물의 URL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논리보다 인내가 필요한 싸움이었다. 학교 내부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다. 익명 게시글이 퍼진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총무처와 인사처를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소집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학교의 명예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는 순간부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문은 제도 위에 존재하는 실체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해당 루머에 거론된 이름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게시물에는 오범수만이 아닌 제자 독고셀이라는 이름도 함께 반복되고 있었고 그 이름은 곧장 학생들 사이의 회자 대상으로 이어졌다. 강의평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짧은 한 줄 교수보다 더 자주 학교에 오는 제자. 그 문장은 농담처럼 올라왔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세리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불편한 존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정식 윤리위 소집은 나흘 후로 결정되었다. 학교 측은 아직 외부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효내 메일을 통해 교수 개인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비공식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가 내려졌다. 모든 표현은 중립적이었고 모든 문장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범수는 이틀 전부터 모든 강의를 비대면 전환했다. 교수 연구실에는 정적만 감돌았고 학생 조교도 출입을 자제하고 있었다. 윤리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그는 흔들림 없이 응했다. 문서를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고 필요시 직접 출석해 해당 소문이 모두 허위이며 자신은 사실에 기반한 모든 소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의 어조에는 억울함도 흥분도 없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확신만이 그를 단단하게 버티게 하고 있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법적 절차였다. 변호인단은 유포된 루머의 게시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IP 주소 확보와 서버 보존 요청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임을 범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다. 감정을 앞세워 움직이면 상대에게 유리한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지난날의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컴퓨터를 꺼둔 채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온 세상이 떠들고 있지만 정작 중심에